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때로는 운명처럼 찾아오는 만남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 이어지는 진실된 사랑 이야기죠. 루마니아의 한 싱글맘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때 미스 루마니아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폭력적인 결혼 생활 끝에 홀로 아픈 딸을 키우던 그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온 한국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딸의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이었죠. 루마니아 미인 싱글맘 딸 위해 한국행하지만 사랑까지 찾아버렸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도시 브라쇼브,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창가에 앉아 딸 미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6살 미라는 희귀혈액 질환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난 2년을 보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의 손에 쥐어진 한 장의 종이 서울 근교 한의원 주소였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해. 엘리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미스 루마니아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얼굴은 이제 근심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죠.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홀로 미라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데려갈 곳이 있어. 아주 멀리 아시아의 나라 한국이란 곳이야. 미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약해진 몸은 엘리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루마니아 의사는 동양의학, 특히 한국의 특수 한방치료가 마지막 가능성이라 조언했어요. 학술지에서 읽은 논문 한 편이 엘리자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이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자와 미라, 낯선 한글 간판과 사람들 속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통역 앱을 켜들고 택시를 잡아 한의원 주소를 보여주었어요. 택시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기는 시골인데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죠. 엘리자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곳이든 미라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점점 울창해지는 산들. 미라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반짝이며 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얼마 만에 생기인지 엘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해질 무렵 드디어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란의원이라 쓰인 작은 간판과 나무로 지어진 한옥 건물이 그들을 맞이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 바로 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라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차분한 눈빛의 남자. 엘리자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지친 여정의 피로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생존이 아닌 기적을 찾아 떠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청소란의원에서의 첫날, 엘리자는 통역기를 들고 미라의 상태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제가 통역 봉사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영어로 말을 걸었죠. 세계 각국의 환자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는 준호.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엘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라의 맥을 짚어봐야 합니다. 괜찮을까요? 한의사 선생님의 말을 준호가 통역하자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낯선 환경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죠. 그때 준호가 미라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미라. 여기 봐, 이게 뭐게 보이니?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약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미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종이약이 날개를 퍼덕이는 것처럼 손놀림을 하자 미라는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자는 딸의 웃음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한의사는 미라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군요. 최소 6개월은 지내셔야 할 텐데 숙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준호의 통역에 엘리자는 당황했어요. 그저 며칠 동안의 치료만 생각했지 장기 체류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표정을 읽은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의원 뒤편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곳에 머무르셔도 된다고 하네요. 엘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죠. 보답은 미라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치료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하는 길, 준호가 짐을 들어주며 동행했습니다. 석양이 물든 산자락과 작은 마을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여기는 정말 아름답네요.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죠. 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다 돌아왔죠. 왜 돌아오셨어요? 도시가 더 기회가 많을 텐데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때로는 돌아와야 할 곳이 있기 마련이죠. 그의 말에 담긴 무언가가 엘리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마도 그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터,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게스트하우스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한국식 온돌방에 미라는 신기한 듯 맨발로 걸어다녔어요. 준호는 기본적인 생활 안내를 해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땅에서의 첫날 밤,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라는 매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피부색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없던 걸음걸이에 활기가 생겼죠. 엘리자는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호 씨, 미라가 처음으로 뛰어다녔어요. 엘리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엘리자 모녀를 도왔어요. 통역은 물론 장보기와 한국 생활 적응까지 묵묵히 도움을 주었죠. 엘리자 씨, 혹시 다문화센터에 관심 있으세요? 외국어 능력자를 찾고 있다는데. 준호의 제안으로 엘리자는 마을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 만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자는 자신만 이방인이 아니란 사실에 위로받았어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호가 무언가를 끌고 게스트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자전거였어요. 미라에게 선물입니다. 이제 튼튼해졌으니 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미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자전거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자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은 곳을 적셨죠. 너무 과분한데요? 아닙니다. 미라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니까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미라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준호 아저씨는 우리 아빠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지금 준호를 바라보니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이방인인 자신이 또 실패한 결혼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자신이 새로운 감정을 품어도 될지. 미라는 준호의 도움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미라를 보며 엘리자는 딸에게서 용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준호에게서는 따뜻함을 배웠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아이들의 놀라운 언어 습득 능력으로 금방 간단한 한국말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자도 열심히 배웠지만 어려운 발음에 종종 좌절했죠. 그럴 때마다 준호는 인내심으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완성했을 때 준호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의 칭찬이 이상하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루마니아를 떠나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딸의 건강을 찾기 위해 온 한국에서 엘리자는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마을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천막이 세워졌고 주민들은 저마다의 음식과 공예품을 들고 나왔어요. 다문화센터에서도 부스를 열었고 엘리자는 루마니아 전통 과자를 선보였죠. 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자 엘리자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미라는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 연날리기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자의 옆에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라가 정말 잘 적응했네요. 엘리자 씨도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모두 준호 씨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고 축제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젊은이들은 장작불 주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엘리자도 몇 잔의 막걸리에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주정뱅이 김씨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엘리자에게 다가왔어요. 이 외국 여자가 미인대회 출신이라며? 남편은 어디 있어? 도망쳤다던데.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엘리자에게 쏠렸어요. 엘리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미스 루마니아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는 비밀스러운 과거가 한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김할아버지, 술 드셨으면 집에 가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미 엘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데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민들을 향해 말했어요. 엘리자 씨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멋진 엄마입니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우리의 축복이죠. 부끄러운 건 오히려 우리가 아닐까요? 준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문화센터 원장님이 나서서 엘리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맞아요. 엘리자 씨는 우리 센터의 자랑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었어요. 준호가 자신을 그렇게 감싸안은 이유가 궁금했죠.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준호와 단둘이 걸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어요?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엘리자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요. 준호의 고백에 엘리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깊은 연결이 생겨났음을 느꼈죠. 초여름에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텃밭에서 엘리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며 경계하던 할머니들도 이제는 엘리자를 우리 며느리처럼 대했어요. 특히 준호의 할머니 최할머니는 엘리자와 미라에게 유독 애정을 쏟았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엘리자야. 땅을 더 깊게 파고 심어야지. 최할머니의 가르침에 엘리자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한국의 농사법이 루마니아와는 달랐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작은 호미로 흙을 파며 즐거워했죠. 엄마, 이거 봐요. 지렁이에요. 미라가 손에 든 지렁이를 보여주자 엘리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엘리자도 따라 웃었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쌓여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물병을 들고 텃밭으로 걸어왔어요. 엘리자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네요. 얼굴에 흙이. 준호가 손수건을 꺼내 엘리자의 뺨에 묻은 흙을 살짝 닦아주었어요.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에 주변 할머니들이 키득거리며 자리를 피했죠. 미라는 순진한 눈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호 아저씨,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미라의 뜬금없는 질문에 엘리자와 준호 모두 당황했어요. 엘리자가 미라를 타이르려는데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라가 그렇게 원한다면 언젠가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라는 좋다며 팔짝팔짝 뛰었죠. 그날 이후로 엘리자는 준호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체류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미라의 치료가 끝나면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미라를 재운 후 엘리자는 게스트하우스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고민이 있어요. 미라의 치료가 잘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꼭 돌아가야만 하나요? 엘리자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엘리자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다문화 센터에서 얘기가 있어요.
엘리자 씨 같은 분들을 위한 귀화 상담 프로그램이 있대요. 관심 있으세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놀랐습니다. 귀화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능성이 열리는 듯 했죠. 정말요? 제가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엘리자 씨는 이미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일원인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엘리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 이제는 이곳이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호. 그는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미라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한의사는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죠. 그 말은 곧 루마니아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다문화센터에서는 엘리자의 귀화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이제 센터의 주요 강사가 된 엘리자는 루마니아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며 센터장이 등을 두드렸죠. 그러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화는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일이었어요. 루마니아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 모두 떠나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준호는 항상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귀화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을 위한 공부도 도와주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엘리자에게 잔류를 강요하지 않았죠. 그것이 준호의 배려였습니다. 어느 저녁 엘리자는 준호와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마을 뒷산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 씨는 왜 서울에서 이 작은 마을로 돌아왔나요?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엘리자의 질문에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꿈꾸던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어요. 제가 맡은 한 소송에서 진실보다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분이 큰 피해를 입었죠. 그 후로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에서 참여하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고백에 엘리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이런 상처를 안고 있었다니요. 갑자기 준호가 자신의 과거를 감싸 안아준 이유가 이해됐어요. 모두에게는 후회하는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것을 직면하고 변화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알아요? 엘리자의 말에 준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엘리자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어요. 귀화 신청을 하겠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엘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삶은 이제 과거입니다. 미라와 저의 미래는 여기 한국에 있어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엘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엘리자의 가슴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일었죠. 다음 날 엘리자는 센터장과 함께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저를 진짜 한국인으로 받아줄까요? 센터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귀화는 서류상의 일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엘리자 씨는 이미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일원입니다. 귀화 신청 후 준호가 엘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엘리자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엘리자는 긴장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쁜 소식일까요? 귀화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당신을 받아준 게 아니라 당신이 한국을 빛나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것, 이방인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엘리자 씨. 귀화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는 밤마다 한국 역사와 문화, 헌법에 관한 책을 읽으며 준비했어요. 미라도 옆에서 함께 공부했죠. 아이는 이제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때로는 엘리자가 잘못 발음하면 미라가 교정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자음동화라고 해야지. 자은동화가 아니라. 미라의 지적에 엘리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가 자신보다 더 빨리 적응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라가 루마니아의 정체성을 잃을까 걱정되기도 했죠. 미라야, 우리가 한국에 살더라도 루마니아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미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난 한국에서 살 거고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엘리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국적? 문화? 혈통? 아니면 마음의 소속감일까? 이런 고민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죠. 우리가 한국인이 되면 루마니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루마니아의 뿌리를 간직할 수 있어요. 그게 다문화의 아름다움이죠. 준호의 말에 엘리자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자신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 아닐까요? 귀화 절차 중에는 한국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자신의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뭐가 좋을까요, 준호 씨? 한국 이름 추천해 주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지은이 어떨까요? 지혜롭고 은은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리자 씨처럼요. 지은. 엘리자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마음에 들었죠. 좋아요, 지은으로 하겠습니다. 성은 뭐로 할까요? 이 질문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엘리자가 조용히 말했죠. 최지은이면 어떨까요? 준호의 성을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공식화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미라는요? 미라는 최미라가 되고 싶대요. 이미 물어봤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엘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죠. 귀화 시험 전날 밤 엘리자는 미라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던 미라가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외롭고 상처받은 자신이 이제는 사랑과 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미라야, 엄마가 결정한 게 맞는 걸까? 미라는 엘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해요. 행복한 게 정답이죠. 아이의 순수한 지혜에 엘리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행복이 정답이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엘리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눈부신 가을날이었습니다. 다문화센터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센터 앞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각국 국기와 한복을 입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우러졌습니다. 엘리자, 아니 이제는 최지은이라 불리는 그녀도 분홍빛 한복을 입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긴장되네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한복 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귀화 허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지은은 이제 공식적인 한국인이 되었고 다문화센터에서는 그녀를 대표 연사로 초청했죠.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며 다른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니까요. 준호의 응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마을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센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예쁜 한복을 입은 미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낯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땅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새 사랑을, 그리고 새 가족을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미라의 병과 치료 과정, 언어와 문화의 장벽,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그 이야기 속에는 눈물과 웃음,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딸을 살렸고 저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요.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준호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것도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최지은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미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이내 확신이 들었죠. 자신의 집, 자신의 사람을 찾았다는. 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죠. 지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제 인생은 한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함께입니다. 국적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더 깊은 곳에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자 루마니아인입니다. 그 두 가지 정체성이 제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준호, 미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청소란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도 그곳이 의미가 있었죠. 한의원 앞 작은 텃밭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미라의 질문에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운명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나 봐. 준호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뒷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어요. 이방인에서 가족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그리고 고독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그녀의 이름은 최지은,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두 나라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수놓을 KF-21, 그 비행 제어 시스템에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로 F-22와 F-35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회의감과 소외감. 그러던 어느 날 한국방산연구원으로부터 KF-21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촉장은 다니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다니엘의 여정은 국가 간 첨예한 기술, 전쟁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숨가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난 한 엔지니어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애틀의 고층 빌딩 사무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윤, 미국 시애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이자 레더락 항공의 비행 제어 시스템 책임자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출신인 다니엘은 F-22와 F-35 전투기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는 상사인 마이클 리처드슨의 것이 되었지요. 다니엘, 또 야근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팀 평가가 최고였어. 리처드슨이 다니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다니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런데 보고서에 제 이름은 물론 언급했지.
팀의 일원으로서. 리처드슨은 가볍게 답했습니다. 알잖아, 이건 팀워크야.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면 회사 문화에 좋지 않아. 다니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내면의 자존심이 강한 다니엘은 자신의 업적이 타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현실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로서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동료들의 술자리에서도 늘 외톨이였고 승진 대상에서도 번번이 제외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다니엘은 한국인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상자를 꺼내봅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미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다니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아파트 창문으로 시애틀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죠.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한글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서 무언가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다니엘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조국에 대한 호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방산연구원의 이지훈 박사였습니다. 다니엘 윤 박사님께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해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박사님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의아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게 되었을까? 호기심에 이지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박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35 개발에서 박사님의 알고리즘이 핵심이었다는 것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리처드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천재가 누군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미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표식이 새겨진 위촉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제호 동지를 독립군 기술 담당관으로 임명함. 다니엘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순간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이지훈 박사에게 연락합니다. 이 박사님, 다니엘 윤입니다.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지훈 박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 박사님,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는 실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레더락 항공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 리처드슨은 그의 결정에 놀랐습니다. 다니엘, 정신이 나갔나? 자네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어. 우리는 F-35의 후속 모델 개발을 시작하려 하고 자네는 그 팀의 핵심이 될 거야. 다니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8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리처드슨은 화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야. 하지만 다니엘의 결심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위촉장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은 초여름 한국의 습한 공기를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를 맞이한 이지훈 박사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 박사님,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사천 공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 도착한 다니엘은 KF-21 개발 현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팀원들은 지쳐 보였고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3년째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작동하다가도 실제 테스트에서는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선임 연구원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없이 코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코드를 분석한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팀 회의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새로운 박사가 그들의 3년 작업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비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첫 주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낮 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젊은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팀원들도 점차 다니엘의 지식과 열정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30% 향상된 안정성을 보여주었죠. 3달이 지났을 때는 실제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KF-21 프로토타입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윤 박사님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지훈 박사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팀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을 즐겼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외톨이였던 다니엘이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니엘 박사님. 젊은 연구원 정현우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천 연구소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할아버지의 위촉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 독립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KF-21 프로젝트가 순항하던 어느 날 다니엘의 사무실로 이지훈 박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 박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ITAR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ITAR 국제무기 거래 규정은 미국의 군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문서나 소프트웨어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당신의 지식 자체가 국가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지식을 한국에 제공한 것만으로도 ITAR 위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쌓아온 경험까지도 미국의 소유라니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니엘의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다니엘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현대판 이중 스파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애국적 천재로 칭송했습니다. KAI의 경영진은 다니엘에게 미국으로 돌아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개발 중인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떠나면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KF-21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제가 개발한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다니엘은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잠시 접어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다니엘은 연구팀 전체와 마지막 회식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모두가 다니엘의 용기를 존경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반드시 KF-21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태현 선임연구원의 말에 다니엘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구실을 정리하며 핵심 알고리즘의 설계 원리를 간략하게 적은 노트를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다니엘은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날아오르는 KF-21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연방교도소. 다니엘은 ITAR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검찰의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제 두뇌는 저의 것입니다. 제가 습득한 지식을 어디서 사용하든 그것은 제 권리입니다. 교도소 생활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니엘 같은 고학력 전문가는 이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첫 몇 주 동안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한 수감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당신 같은 천재는 처음이네. 그는 자신을 마크 존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직 공군 파일럿이었어. 임무 중 규정을 어겨 여기 오게 됐지. 다니엘은 처음으로 대화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마크는 F-15 조종사로 여러 임무를 수행했으며 한 번은 비행 중 시스템 오류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 나는 수동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고도를 잃었지. 그때 깨달았어. 최신 전투기는 너무 복잡해서 위험하다는 걸. 마크의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개발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조종사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크, 당신 경험은 값진 교훈입니다. 제가 새로 설계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교도소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종이의 연필로 새로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마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KF-21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교도소의 작은 도서관에서 다니엘은 한국의 역사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크와 함께 항공역학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의 연장선이 되어야 해. 마크의 말에 다니엘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그의 사고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니엘은 복도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생각은 자유롭다. 이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감옥의 철문이 열리고 다니엘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짧은 21개월 만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다니엘에게 변호사는 외교적 타협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교도소 밖에는 한국 대사관 차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파견됐습니다. 즉시 귀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은 놀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 박사님의 사건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미묘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양국은 타협점을 찾았고 미국은 더 큰 소란을 피하고자 석방에 동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니엘은 KAI 경영진과 연구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지훈 박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다니엘을 맞이했습니다. 윤 박사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사님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사님의 지위가 절실했습니다. KAI로 복귀한 다니엘에게 첫날 회사 사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 박사님, 이번에는 모든 문서와 특허에 박사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박사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기술 독립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구상했던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학습형 비행 제어 알고리즘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조작 패턴을 학습하고 위급 상황에서 조종사의 의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비행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이 KAI로 복귀한 날, 팀원들은 특별한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켰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사님이 남기신 노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감동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도 팀은 흔들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도소에서 구상한 새로운 기술을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이 조종사의 의도를 미리 예측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곧 다니엘의 비전에 동참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의 대응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크 존슨과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력을 적극 활용했고 실제 조종사들을 초청하여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한국 공군 소속 테스트 파일럿 강중원 소령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파리 에어쇼. 세계 각국의 항공 우주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에어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KF-21 전투기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였습니다. 에어쇼 중앙무대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그는 KF-21에 탑재된 자기 학습형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조종사의 생각을 읽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조종사가 취할 행동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을 제시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실제 시범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KF-21은 놀라운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급격한 기동 중에도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모습에 관중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조종사의 생각을 읽는 것 같습니다. 영국 공군 소속 전문가의 말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에어쇼가 진행되는 동안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여러 나라에서 운용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개발에 참여했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으니까요. 파리 에어쇼가 끝나고 한 달 후 다니엘은 미국 방산업체 레더락 항공의 CEO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우리에게 돌아와 주게. F-35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네.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게. 연봉, 직책, 특별 보너스까지 모두 들어주겠네. 이것은 다니엘에게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자리는 이제 여기입니다.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결정에 미국 CEO는 실망했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자네가 진정한 이상주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주게. 파리 에어쇼 이후
KF-21은 전 세계 항공 방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KF-21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을 만나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했고, KAI는 첫 해외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파리 에어쇼에서 시범 비행을 선보인 조종사 강중원 소령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실수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죠. 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기술적 도약을 이끌어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KF-21 첫 번째 실전 배치 모델의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에는 국내외 귀빈들이 모였고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KF-21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취역식에서 공개된 KF-21의 조종석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플라이트 컨트롤 치프 엔지니어 데니얼 윤. 드디어 다니엘의 이름이 자신의 작품과 함께 역사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니엘은 국내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 박사님,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제 코드, 제 알고리즘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창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KAI의 기술 책임자로서 차세대 항공우주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촉장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KF-21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그를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의 용기와 신념을 존경합니다. 다니엘 윤은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내 코드가 내 이름으로 하늘을 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취역식 후 다니엘은 사천 공장 근처 해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시애틀의 외로웠던 시간들, 한국으로의 모험적인 결정, 감옥에서의 고립된 날들, 그리고 마침내 KF-21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저는 당신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다니엘 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